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아도르노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발터 베냐민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그 독일의 유태인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은 실제로 이제 나치의 유태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독일을 벗어나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아도르노는 미국으로 갔던 데 반해서 베냐민은 프랑스로 가게 되죠. 근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가 이제 나치 치하가 되게 되면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그 국경에서 숨어 지내다가 발각되었다라는 소식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굉장히 일찍 죽고 마는 그런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의 그 사유가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까닭은 자신이 유대인인 만큼 유대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오고, 동시에 이분도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이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의 어떤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요소와 신학적 요소를 동시에 이제 가진 그런 사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연구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렵고 독특하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베냐민 연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이 여러 저작 중에 특히 유명한 저작은, 이게 거꾸로 됐네요.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이 사실은 이제 베냐민이 이 예술 작품의 특징도 바뀌고 어떤 지위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뀐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예술 작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를 담고 있는 굉장히 문제적인 논문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 보들레르에 대한 연구 혹은 아키드 프로젝트 이런 것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읽을거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오늘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수공업이나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하게 돼서 기술력을 동원해서 예술 작품을 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예술 작품은 어떻게 될까? 베냐민은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이분은 기술 복제 시대의 대표 예술은 대중문화다,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본 결과, 아도르노와 달리 베냐민은 대중문화가 가진 어떤 긍정적인 힘을 읽어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대중문화는 사실은 현대적인 기술 발달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기술 복제 시대는 예술이 갖고 있는 아우라의 붕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베냐민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예술이 옛날부터 쭉 견지해 오던 생산 방식이나 기술 조건이 오늘날 달라졌다는 거죠. 물론 이 오늘날은 베냐민이 살고 있었던 20세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19세기까지 진행되어 오던 예술의 생산 방식이나 기술 조건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왜? 기술적인 복제가 생산 방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복제가 가능한 예술, 그런 예술에서 우리가 아우라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베냐민의 질문입니다. 자,
그럼 아우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흔히 아우라란 말 많이 쓰죠. 근데 문제는 쓰긴 쓰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이제 정의를 못하는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베냐민이 기본적으로 아우라를 정의를 합니다. 베냐민의 정의는 뭐냐면, 아우라란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라는 거죠. 특히 이 아우라는 예술 작품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되는데, 아우라는 사실은 모든 것 속에 깃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라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작품이 원본 혹은 진품이라는 그 사실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엽서로 된 모나리자를 볼 때랑 실제로 그 루브르에 가서 거의 걸려있는 모나리자를 볼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루브르에 지금 걸려있는 모나리자는 짝퉁이거든요. 똑같이 모사한 모사품이에요. 근데 그걸 모사품이란 걸 알면서 봐도 이 아크릴 판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나리자를 보면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게 사실은 그 작품이 진품이다 라는 그 사실 속에 아우라가 깃들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진짜라고 믿는다 라는 그 믿음 속에 깃들어 있다 라는 얘기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아우라라고 하는 거는 작품이 진품이다, 원본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 속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체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부터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정의죠. 아우라는 어떤 대상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저게 가까이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데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관계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먼 어딘가 초월적인 어떤 시공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걸 아우라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신비스럽고 뭔가 이렇게 이 초현실적인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우라를 가진 대상은 곧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라는 언제나 숭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게 베냐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기술이 엄청 이제 발전을 해서 예술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술 복제 시대에 있어서 예술 작품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베냐민의 설명입니다. 자, 베냐민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메시스를 설명하면서, 이 미메시스는 우리는 그냥 모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 미메시스가 모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얘기하는 미메시스는 모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상과 내가 교감을 하거나 내가 대상으로부터 도취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우리가 어떤 그 시각 대상으로 한정한다면 시선의 교환을 통해서 대상과 나의 경계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게 베냐민의 미메시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는 미메시스하고는 조금 다르다. 자아와 대상이 관계를 맺고 경계가 흩어지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베냐민의 미메시스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은 아우라는 사실은 그래서 미메시스 경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얘기하는 아우라의 경험은 내가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데 대상 속에 있는 어떤 아우라를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느낌을 갖고, 그죠? 그래서 대상하고 내가 하나가 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뭔가 교감이나 도취가 가능한 상황으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메시스 개념으로부터 아우라를 다시 설명해 보면, 베냐민이 이야기하는 대상에 대한 아우라 경험은 사실은 우리가 작품에 몰입하고 침잠하고
그래서 작품과 교감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작품과 교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우라의 경험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갑자기 이야기가 잠깐 했는데, 사실 기술복제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는 도처에 똑같은 것들이 널려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봤는데 여기서 또 보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대상으로부터 특정한 아우라를 느낄 수 없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기술복제 시대에 갖게 되는 예술 작품의 새로운 특성인데요. 우리는 이전부터 예술 작품을 보면 아우라와 관련된 경험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고, 그래서 이 아우라 경험 때문에 어떤 예술 작품들을 굉장히 신성시하거나 숭배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데, 기술 복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예술 작품이 도처에 널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 아우라를 느낄 수 없게 되고, 그럼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숭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베냐민은 이런 상황을 놓고 이게 이 예술이 아우라의 경험을 더 이상 막는다면 이건 어떤 사태를 불러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술에서 우리가 아우라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기존의 예술이 담당해왔던 정치적 기능이 뭐겠어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쭉 설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술을 신성시하고 숭배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할 수 없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전파되는 이데올로기를 그저 따르기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을 무력화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더 이상 예술이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겠구나. 그건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아우라와 관련된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낯선 경험을 했어, 이거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 이런 걸 우리가 진정한 미적 체험의 내용으로 보는데, 사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게 됐죠. 아우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을 더 이상 그 정치의 노예,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람자로 하여금 예술에 대한 어떤 진정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지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술복제 시대에 도처에 존재하게 되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대상은 더 이상 아우라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은 당연히 그 기능이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술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도구,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예술이 어떻게 정치의 도구로 활용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고대에는 예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사람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일단 좀 제외를 하고요. 중세시대부터 예술의 위상이 어땠는가, 예술이 어떤 기능을 했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게 되면, 중세시대 예술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이 아니었잖아요. 종교 제2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죠. 예를 들자면 중세시대 예술이라고 하면 성상, 그죠? 이런 거 얘기하게 되고, 이 성상이 어떻게 활용됐냐면 보통은 제단화로 많이 그려지죠. 그래서 제단을 열면 이제 세폭인데 가운데 신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은 성인 혹은 그 제단화를 그리도록 돈을 냈던 사람들의 초상화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 혹은 성인의 그림 이런 것들이 그려졌다? 이미지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예술은 기본적으로 종교 제2의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자체가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세를 지나가면서 근대 예술이 이제 보다 세속적인 목적을 띠고 제작되게 되는데, 사실 이것들은 종교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제적인 종교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술지상주의, 이게 유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고 오로지 미만 추구하는 이런 예술을 만든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작품을 보면서 우와 멋지다, 와 그거 진짜 아우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우라가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술 작품은 결국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와 전혀 상관없이 이 예술지상주의의 예술은 여전히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런 점에서는 중세 예술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베냐민이 보기에 유미주의라고 하는 이런 예술 운동 속에는 여전히 숭배적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숭배의 대상이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적어도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예술 작품은 아우라를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 그 결과 계속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우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기술력이 막 발전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 시대의 예술 작품은 실제로 복제가 되어서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우라를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숭배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느냐? 전시 가치를 갖는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예술 작품이 숭배 가치가 아니라 전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이제 위상이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예술 작품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예술 작품의 내용이나 위상이 바뀌게 되면 그걸 수용한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아우라를 갖지 않기 때문에 숭배 가치 없고 전시 가치를 가진 대상이 되었다. 자, 그럼 전시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술 작품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얘네의 특징은 소외다. 소외가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게 소외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소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술 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새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외는 사실은 브레이트 같은 극작가가 가장 잘 활용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가들이 브레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연극을 보시면 연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몰입을 하고, 그래서 연극에 진행되는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 특히 뭐 주인공 이런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가 이렇게 느끼는 희로애락을 마치 내 것인 양 느끼게 되고, 같이 화내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트 같은 극작가의 작업을 보면 동일시를 계속 막아요. 예를 들자면 도대체 이 극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다 라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공하고 동일시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딴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람객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걸 소외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속 예술작품, 브레이트로 치면 연극을 거리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치 우리가 그걸 그 목격자의 입장에서 보듯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에 내가 개입되지 않고 완전히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 장치를 사용하면 예술작품, 옛날에는 예술작품 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들어가서 예술작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느끼고, 그래서 숭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지금 전시 가치로 확 달라진 예술작품은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이 작품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 가치를 갖는 예술 작품은 실제로 소외를 어떤 작동 방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 장치를 통해서 작품 속으로 계속 몰입을 거부당한 우리 관람자는 예술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아우라를 느끼도록 하는 예술 작품은 우리가 관조적 침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작품과 내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만 작품은 내가 완전히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것으로 계속 생각이 되어서 아우라 이런 걸 느꼈다고 한다면 전시 가치를 갖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은 그냥 기분 전환용 오락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조적 침잠을 요구했던 기존의 예술 작품은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거였다면 기분을 전환하는 오락으로서 오늘날 예술은 우리가 정신 분산,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을 작품 속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작품 외적인 것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수용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집중이 아니라 한 걸음 뛰어서 이게 뭐지? 라고 보는 동안에 실제로 비판도 거리두기도 모두 가능해지고 이게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문하는 작품 수용 방식이 된다라고 베냐민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베냐민이 보기에 이제 복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세상에 하나만, 진품이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예술 작품이 갖는 기능은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떻게? 아우라를 갖는 예술 작품은 언제나 숭배 가치를 가졌던데 반해서 복제가 되어서 동시에 지천으로 널릴 수 있는 예술 작품은 숭배가 아니라 그저 보여지기만 하는 전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다시 부연을 해보면 전통적 예술 작품이 그게 갖고 있는 아우라를 통해서 처음에는 종교적 제의 등에서 사용되었죠. 이게 중세예요. 그래서 그때 갖고 왔던 숭배 가치가 이후에 유미주의 예술에까지도 아우라 때문에 종교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숭배 가치를 가져왔다면 기술 복제 시대가 낳은 현대의 예술은 더 이상 아우라를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숭배 가치 대신 전시 가치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술이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각 방식도 변하게 된다. 아우라를 가진 어떤 숭배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관조적 침잠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은 정신 분산적인 유희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관례적 혹은 전통적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작품에 계속해서 몰입해서 경탄을 하도록 하는 관조적 침잠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기술복제시대 예술은 그냥 단순히 즐기기 위한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관조적 침잠이 아니라 정신분산적 유희, 그저 보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정신분산적 유희, 뭐 이런 수용 방식을 도대체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베냐민은 영화가 거기에 딱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냐민이 봤던 영화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30년대 영화, 좀 빠르면 20년대, 30년대 영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영화를 통해서 정신분산적 유희를 설명하는 입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보는 이제 클래식한 작품들은 언제나 경건한 태도로 대상에 대한 관조적 침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미술관 가서 떠들 수 없어요. 소란하게 하면 쫓겨나요. 그죠?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경건한 태도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그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요구받고, 그 결과로 이제 예술 작품의 아우라를 느끼고 와 멋져라고 숭배를 하게 된다면,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화는 대중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감상되죠. 그래서 우리 영화관 내가 세내지 않는 한 들어가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감상하게 되는데, 사실 이걸 보다 보면 나는 안 웃긴데 옆 사람이 막 웃고 이러면 그냥 덩달아 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엄청 집중해서 보는데 옆 사람이 자꾸 소음을 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옆 사람이 슬프지도 않는데 너무 엉엉 울면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옆 사람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감상하는 순간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정신산만한 유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하는 이 상황 자체가 다르고, 그죠? 감상의 내용 또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화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들로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1초에 막 24컷이나 돌아가는 이 막 그 동영상들이 나에게 마치 폭탄처럼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20년대, 30년대 영화를 본 서구인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막 이미지들이 막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충격적인 체험의 내면에는 사실은 숏들을 연결하는 작업인 몽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베냐민이 주목하는 몽타주는 충돌 몽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과 숏을 연결할 때 얘네가 자연스럽게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한데 묶어서 있는 이런 충돌 몽타주가 특히 베냐민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돌 몽타주의 사례로 드는 게 이제 굉장히 옛날 영화, 100년도 더 전의 영화예요. 100년도 더는 아니군요. 100년 가까이 된 영화예요. 그 전함 포템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도 이제 영화의 무슨 전범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오데사 계단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모차가 이렇게 계단을 막 굴러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유모차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 깜짝 놀래잖아요. 유모차를 굴러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유모차를 굴러내려가는 장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모차는 비어있고 이 아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 다른 장면들이 거기에 막 겹쳐져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했다가 나중에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충돌 몽타주의 사례가 되게 옛날 영화네요.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양들의 침묵 뭐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식인을 하는 연쇄살인마를 잡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여자 FBI 요원이 이제 실제로 범인을 잡으러 범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눈을 이렇게 뚱뚱뚱 두들기는 그 장면,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그 특수대원들이 집을 에워싸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잡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쭉 가서 보면 이 여성이 문을 두들기는 그 집하고 특수대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집은 전혀 다른 집이란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또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충돌 몽따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데에서 이 베냐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티브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돌 몽따주를 활용한 영화에서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미메시스, 그러니까 몰입이 돼서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미메시스가 가능하다라고 베냐민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미메시스는 어떤 거냐면 순간성, 불연속성, 파편성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충격 체험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아까 제가 이제 양들의 침묵 얘기하면 정말 불연속성이죠. 사실은 이 장면과 이 장면으로 숏들이 다른 순간을 지칭하고 있고 얘네들은 연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파편으로 밖에 남을 수 없는 건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대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내 삶의 모습은 파편적이고 종합될 수 없는 불연속성을 갖고 있고 매 순간순간을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주체인 동시에 대상인 거죠. 그죠? 내가 누구를 보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내가 주체이지만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나는 완전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들 사이의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파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를 종합해서 완벽한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 대도시에 살고 있는 대도시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내 삶의 모습을 실제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영화가 하는 미메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충돌 몽따주를 보게 되면 관객은 영화 속의 장면이 파편적이야, 불연속적이야, 그래서 한번 놀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 삶이 그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객에게 의식을 일깨우고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각성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반성 혹은 비판의 계기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대중예술, 특히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술 작품을 숭배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예술 작품이 실제 우리 삶을 다른 방식으로 담아내어서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고 우리가 그래서 실제 돌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실제 이데올로기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연속적이고 쭉 이어지고 뭔가 종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확 깬 우리가 그래, 내 삶의 모습은 하나도 종합적이지 않고 아무런 연속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어. 나 이렇게 순간순간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닐까? 내가 의미 있게 살라 그러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민중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그런 예술 장르가 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와 달리 베냐민은 대중문화 그 중에서도 충돌 몽타주를 가장 잘 활용하는 영화들이 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예술의 정치화, 정치의 신미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술의 정치화는 뭐냐? 예술의 정치화는 예술이 이 대중들의 머릿속에 실제 어떤 문제의식을 이렇게 각성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실제로 아우라의 상실 이런 거와 관련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이 사실은 아우라는 그 속으로 침잠하게 해서 뭐 다른 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반대로 전시 기능을 갖게 된 현대 대중예술은 실제 사회적 기능을 드러내거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파편적인 어떤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아, 내 삶이 저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혁명의 에너지 이런 것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전시 기능을 하는 이런 예술이 우리에게 정치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점에서 예술의 정치화를 좋은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의 신미화는 굉장히 곤란한, 그러니까 예술의 정치화와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정치의 신미화는 뭐냐면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정치화와 정치의 신미화는 정반대인데 사실 정치 신미화가 되게 나쁜 거는 이 예술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막 쏘게 되면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 정치의 신미화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슬로건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도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미지 활용법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건 뭐예요? 어떤 선전선동을 위해서 예술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정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술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미지가 던지는 메시지에만 주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정치의 심리화에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은 정치의 심리화가 이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하고 관련된다고 하지만 이거하고 또 다른 이제 운동으로 나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 현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입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미주의 혹은 예술 지상주의인데 이쪽은 예술은 오로지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사회적 문제, 현실 문제 이런 건 담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면 예술은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입장을 갖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현실에 지친 우리가 예술 속으로 도피하는 일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 지상주의의 문제는 사람을 자꾸 도피하도록 해서 사회에 대한 혹은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 이슈들에 대한 능동적 반성 또한 못하게 하는 사태를 가져오는데 예술의 정치화는 실제로 예술 지상주의 혹은 유미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해서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그게 바로 정치죠. 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예술의 정치화고, 예술의 정치화는 정치의 신미화인 사회주의 리얼리즘하고도 다르고 예술 지상주의하고도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준 예술, 영화죠. 그죠? 이 영화가 우리한테 엄청난 이미지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 가운데서도 충돌몽다주 같은 걸 내가 받아들여서 깜짝 놀라게 되면 단순히 영화를 보고 놀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각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중 개개인이 각성을 하게 되면 대중 모두가 각각 자율적인 사고와 반성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집단적 주체가 목소리를 내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의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가 되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라고 설명하는 게 실제 베냐민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제로 우리가 각성해서 어떤 그 반성, 비판, 자율적인 사고 이런 걸 하는 집단적인 주체로 형성되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정치적 주체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는 데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베냐민은 영화야말로 해방을 가져오는 새로운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우리에게 이제 예시를 들어 보여주고 이런 일을 했어야만 하는데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치지 못해서 이 이야기가 정말 화두만 던져놓고 전개가 덜 된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예술을 완전히 어떤 기만적인 요소로 보았던 아도르노와 달리 대중예술 속에도 대중을 각성시키고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방의 기제를 찾았다라는 점에서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대중예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점을 만든 사람이 베냐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랑스 쪽 논의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뭐 푸코, 데리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